자, 봅시다. 작품별로 80문항씩 들어가 있고요. 오늘은 40번 이전 중에서 홀수번, 그러니까 1번부터 39번에서 홀수번만 좀 먼저 볼게. 자, 찬 기파랑가부터 1번에 한가의 형식적 특징은 후대 고려 소교, 고려 가요와 시조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요거 낙구에 감탄사가 고려 소교 시조에 영향을 줬죠. 자, 다른 기파랑 여기 아니라 3번 화자는 기파랑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그의 인품을 본받고자 한다. 기파랑이 죽었다는 것 안타까워하고요. 그의 인품을 본받고자 하죠. 5번 곡갈은 현실의 시련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인 것 맞죠? 눈조차 덮지 못할 곡갈. 자, 작품의 앞부분에서 화자는 달과 숲을 바라보며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지. 맨 앞부분 기서결 중에서 기 부분에서는 자연환경을 보면서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떠올리고 있죠. 그 다음 9번 기서결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뛰어난 서정성을 보여준다. 3단 구성 취한 것 맞고요. 요 향가가 유명한 이유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유명한 것 맞아요. 보통 서정성이 있는 향가라고 하면은 요 찬 기파랑가랑 제망매가 제시하거든요. 나머지 향가들은 좀 주술적인 종교적인 내용이 담긴 경우가 많아요. 11번에 잣나무 가지가 눈을 이겨내는 모습은 전쟁터에서 적을 물리치는 기파랑의 무용을 직접 묘사한 것 아니죠. 이거 전쟁터 적을 물리치는 무력과 관련인 게 아니라 인품과 관련된 거죠. 싸움을 잘한다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13번 의인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며 화자, 기파랑을 그리워하는 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은 없고요. 다음 15번 신라 때 불린 향가 노래 가짜 가니까 불리다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19체 향가로 향가니까 당연히 향찰로 표기되어 전하는 것. 17번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전혀 아니죠.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 19번 마지막 두 행은 잣나무의 푸른색과 눈의 흰색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는 것. 정확하네. 색채 대비 나타나는 것 맞죠? 잣나무 이 시간 알아두세요. 소나무처럼 푸른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들고 있어요. 21번 화자는 기파랑과의 과거를 회상하며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한다. 자, 기파랑과의 과거를 회상한다. 이것도 사실 조금 애매해. 자기랑 기파랑이랑 뭔가 했다 하는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 세월의 무상함을 탄식한다도 당연히 안 되겠죠. 23번 색채 대비를 통해 대상의 고결한 의지 잣나무를 부각해 줄 수 있죠. 눈의 흰색과 대비시킴으로써. 다음 25번 곡갈은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려는 기파랑의 소박한 마음을 보여준다. 아니죠. 자연에 은거하는 작품 아니고요. 27번 다른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환기하는 매체이다. 달이라는 애는 작품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줄 수는 있겠죠. 달이 뜨네 지네 하면서.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일단 아니고요. 계속 나오는데 인생의 무상함 아니죠. 기파랑이 단지 죽었다고 해서 무상함이라는 주제랑 연결하면 안 되죠. 29번 화랑인 기파랑의 인품을 다양한 자연물에 빗대어 예찬하고 있다. 자, 요거 맞죠? 숲풀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하는 것들, 잣나무 같은 것들에 빗대어 기파랑이 뛰어난 인품을 예찬하고 있죠. 31번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안 되죠. 반어적 표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33번
자갈은 모나지 않고 단단한 속성을 통해 기파랑에 원만하고 굳센 인품. 자갈은 물, 파도 같은 거, 물결에 자꾸 치여가지고 좀 반들반들해지죠. 게다가 단단한 속성도 들고 있죠. 모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굳세다라는 인품을 제시해 줄 수 있죠. 35번 수풀은 기파랑이 생전에 머물던 실제 거처 절대 아니고요. 화자가 기곳에서 기파랑을 제외한 장면 절대 아니죠. 그냥 수풀이 기파랑 같은 것일 뿐, 수풀을 보고 기파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 37번 이슬과 흰구름은 모두 화자의 시야를 가려 기파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아니죠. 기파랑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은 이 작품에 드러나지 않아요. 39번 방금 말했지 내가 이거 주술적인 내용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재앙과 관련 있는 작품도 아니고요. 다음 정석가 봅시다. 자, 1번부터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풍자한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이 전혀 아니죠. 이거 사랑 고백하는 작품이죠. 안 되겠죠. 3번 여러 불가능한 조건은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화자의 본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맞지. 불가능한 조건들, 이러한 조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너랑 헤어질래? 라는 거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은 화자의 본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 적절하고요. 5번 화자는 옥연꽃의 기적을 통해 임과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옥연꽃의 기적은 그 옥으로 만든 연꽃이 정말 피어나는 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러면 헤어지기로 했잖아. 통해도 아니고 갈등이 있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7번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7번 믿음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확신을 드러낸다. 맞지. 믿음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을 것. 여기 마지막 년 6년에서 드러나는 내용이죠. 9번 옥과 바위는 부드럽고 유연한 이미지로 사랑의 포용력을 상징한다. 아니지. 옥으로 만든 연꽃은 이렇게 달아날 수 없는, 피어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고요. 바위는 구슬을 깨버리는 존재죠. 끈은 못 깨지만 부드럽고 유연한 이미지라고 하면 안 되죠. 사랑과 관련 없고요. 이것도 아니고. 11번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극단적으로 제시하여 그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결코 이별할 수 없다는 의지. 그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별할 수 없다. 사실은 그 조건이 절대 충족될 수가 없는 조건이니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13번 후렴구를 사용하여 연을 구분하는 분연체 형식. 맞지? 후렴구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요 정석가라는 작품에서는 후렴구를 사용해서 연을 구분하는 것도 맞아요. 강연의 제일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15번 청유형 어미로 청자와 함께 이상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이상세계로 나아간다 이런 작품 아니죠. 17번 옥연꽃이 삼동에 피는 상황이 오면 임과 이별하겠다는 것 반어적인 표현이다 라고 하는데 맞죠. 상황 설정은 역설, 헤어지겠다는 말 자체는 반어, 본심과 다르니까 서로. 자 19번 무쇠로 만든 옷이 모두 해지는데 걸리는 불가능한 만큼 긴 시간으로 사랑의 용속성을 강조한다. 무쇠로 만든 옷이 해지면 그때서야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그 무쇠로 만든 옷이 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도 되지만 무쇠로 만든 옷이 해지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린다 라고 봐도 되죠. 사랑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 적절하고요. 21번 민요가 공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의식요 기능을 위해 송축의 내용을 덧붙였을 수 있다. 맞지. 이게 정확한 해석이죠. 그냥 민중에서 불리던 민요가 공중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일련의 내용이 덧붙여진 것.
23번 딩아 돌하와 삭삭이 쉐모레는 모두 송축의 분위기만 형성한다. 딩아 돌하는 맞는데 삭삭이 쉐모레는 송축의 분위기랑 관련 없지. 얘는 생명력이 없는 분위기를 형성하죠. 25번 삼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하여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거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죠. 고려소교는 삼음보고요. 시조 가사는 사음보고. 27번 한겨울에 옥연꽃이 피는 상황은 자연의 섭리처럼 인과의 만남도 필연적이라고 확신하는 뜻. 일단 겨울이란 의미 전혀 없고요. 옥연꽃이 피는 상황은 일어날 수 없고 인과의 만남과 필연적이다. 인과의 만남도 필연적이다. 이런 내용 하는 거 아니죠. 옥연꽃, 옥으로 만든 연꽃이 새 송이 피어난다면 너랑 헤어질래? 그러니까 안 헤어지겠다라는 내용일 뿐. 29번 구운 밤에 움이 돋는 상황은 생명력을 잃은 자연물과 생성 이미지를 결합한 역설적 상상이다. 역설적인 상상인 것 맞지?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요거 일어날 수 없죠. 생명력을 잃은 자연물, 구운 밤은 생명력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움이 돋는다. 생성 이미지를 결합했죠. 그 역설적인 상황 설정 맞잖아. 상상이지 당연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 맞죠. 그럼 31번 유덕하신 님을 여희여와지이다. 의 반복은 화자가 이별을 이미 결심하고 임에게 통보한 태도가 아니라 반어법이랬죠. 반어법. 33번 가는 모래밭의 거친 질감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을 암시한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요거 쉐모레 삭삭이 쉐모레 여기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 자 35번 삭삭이 나난 같은 말은 의미 전달보다 흥을 돋우고 음률을 맞추는 조흥구로 기능한다. 자 나나는 맞지만 삭삭이는 아니죠. 35번 X고요. 자 그다음 37번 무쇠 옷이 다 해진다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을 의미하여 사랑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 맞죠. 자 39번 구운 밤을 심는 행위와 결합되어 생명력이 나타나기 어려운 조건을 강조한다. 맞죠. 구운 밤을 심는 행위 이렇게 하지 말고 는이라 하자. 는 생명력이 태어나기 어려운 조건을 강조한다. 맞죠. 그 다음 작품 갑시다. 자 1번부터 도산 12곡 제10곡의 종장에는 다시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죠. 맞고요. 여기서의 다른 곳은 벼슬이지. 관직 벼슬. 3번의 도산 12곡 제10곡은 여러 곳을 떠돌며 세속적 경험을 넓힌 이를 자연스럽게 회고한다. 아니지. 자랑스럽게 회고한다. 아니죠. 연대 마음 둔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자랑스럽게 회고하는 거 아니죠. 5번의 도산 12곡 제9곡은 앞 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되풀이하여 의미를 연결하고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연세법 쓰고 있나 물어보는 거죠. 9번 적절하고요. 5번 적절하고요. 그 다음 6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7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을 중심 주제로 삼는다. 아니죠. 사람과 관련된 거지 자연에서 안분지족하는 거 전혀 관련 없고요. 9번에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춘풍 이불 아래는 임과 함께할
따뜻한 시간과 공간을 암시한다. 맞지? 춘풍 이불 아래 넣어두는 것. 11번에 도산 12곡 제11곡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만을 감상할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감상할 뿐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은 제시하지 않는다. 아니지, 여기 언학 부분인데 공부를 계속 하자라는 내용이죠.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연경관의 영소성, 불변성을 발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13번 도산 12곡 제2곡에서 화자는 연하를 집으로 풍어를 벗으로 삼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한다. 2곡이니까 언지 부분이죠. 자연과 관련된 자연조화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 15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이미 없는 현재의 밤과 이미 올 미래의 밤을 대비하는 작품 맞죠? 여기 동짓달 기나긴 밤이 이미 없는 현재의 밤이고요. 어른님 오신 날 밤이 이미 올 미래의 밤이죠. 17번 도산 12곡 제9곡의 앞에 있거든은 성현의 가르침이 흔적과 도리로 남아 있음을 뜻하는 것 맞죠? 적절한 선지. 그러니까 그 길을 옆에 있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19번에 도산 12곡의 제9곡의 여던 길, 가던 길은 고인이 실제로 산책하던 물리적인 길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학문 수양의 길이죠. 학문 수양의 길. 21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실현하기 어려운 상상적 행위를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을 과장하여 드러낸다. 요거 맞죠? 실현하기 어려운 상상적 행위 뭐야? 시간을 잘라내요. 저장하는 것 맞죠? 근데 이거 왜 쓰는 거냐?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지. 이렇게 해서라도 임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과장한 것 맞죠? 23번에 도산 12곡 제10곡의 화자는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수양을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선지죠. 여든 길 아니면 그 당시에 가던 길 버려두고 어디를 다녀왔노 라면서 후회할 뿐 수양을 포기하는 건 아니죠. 이제 다시는 연대 마음 두지 않겠다고 하니까 수양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죠. 25번 도산 12곡 제1곡의 천석고왕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깊이 자리 잡았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 맞네요. 적절하고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 어런님은 화자가 사랑을 거부하고 멀리하려는 대상. 말도 안 되는 소리. 29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국가나 가문보다 개인의 사랑과 내면적 그리움을 중심 정서로 삼는 거 맞죠? 사대부의 시조와 달리 개인의 정서를 담고 있는 시조. 31번 동짓달 기나긴 밤의 시간 절단과 보관은 현실에서 가능한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지. 당연히 현실에서 불가능하죠. 너무 쉬운 선지. 33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에 서리서리와 구비구비는 자연의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 자연의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흉내낸 의태어죠. 35번 도산 12곡의 제2곡은 재산과 벼슬을 얻어 가문을 빛내는 일을 가자의 가장 큰 소망. 안 되겠지 당연히. 36번 읽어버렸네. 일단 그냥 30번 그냥 안 되겠고요. 35번 다시 볼게요. 자, 도산 12곡 제1곡의 화자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하며 세속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맞지? 누가 이런들 어떠하냐 저런들 어떠하냐. 37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은 별도의 제목이 없어 초장의 첫 구절을 작품명처럼 사용한다. 맞죠? 당연히 시조는 원래 짧기 때문에 제목이 없고 초장의 첫 구절 작품명처럼 사용하는 거 맞죠? 38번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버혀내어는 시간을 실제 물체처럼 잘라낸다는 상상적인 발상 맞고요. 얘는 40번까지 좀 다 볼게요. 자, 도산 12곡 제9곡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절대 아니죠.
여기서는 고인이 가던 길 따라가야 한다라는 내용만 제시하고 있을 뿐. 마지막 40번 도산 12곡 제9곡의 화자는 고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걸어간 길은 현재도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인식한다. 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9곡에서. 그 다음 청미인곡 봅시다. 자, 1번 여성 화자를 통해 현실 정치와 무관한 순수 연애 감정만을 노래하는 거 아니죠. 요거 중심 연주지사죠. 연애 감정만 노래하는 작품 아니고요. 3번 1월 그러니까 태랑 달을 가리는 구름 관계는 임금의 총기를 흐리는 간신배. 맞지? 구름 안개 간신배죠. 화자가 임을 만날 수 없게 하는 임금을 가리는 간신배. 5번에 을려는 아침 저녁에 술알을 이미 예전처럼 잘 드시는지 걱정하는 것 맞죠? 일상을 걱정하고 있고요. 7번 감녀는 을녀의 말을 듣고 위로하며 결말을 유도하는 거 맞죠? 말을 듣고 위로하는 보조적인 인물이고 결말을 지가 내리고 있죠. 9번 을녀는 임과 이별하게 된 원인을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며 체념한 척 조물주의 탓도 맞고 자기 탓하는 거 자책하는 것도 맞다고 했어요. 11번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는 거는 맞는데 서사적 긴장감을 형성하진 않죠. 이 작품을 읽으면서 긴장감이 형성되진 않죠. 13번 민배와 반벽청 등은 이미 화자를 시험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 말도 안 되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객관적 생관물이라는 점. 자, 15번 남성 화자의 직접적 고백. 남성 화자부터 안 되죠. 일단 정치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작품도 아니고요. 17번 1월은 임금의 총기를 흐리는 간신배를 상징한다. 아니지. 1월은요 그냥 임금이죠. 그냥 임금을 상징한다. 19번 을려는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세상을 원망한다. 아니지. 자기 자신 탓이다. 조물주 탓이다. 운명이다 라고 할 뿐 세상 외부 세계를 원망하진 않죠. 21번 군뜨시는 화자가 임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마음이 아니지. 전혀 반대죠. 임을 믿고 다른 뜻 없다는 뜻이죠. 군더더기 할 때 군자라고 했어요. 자, 23번 서사에서 감녀는 을려에게 질문을 던져 사연을 말하도록 유도한다. 너 왜 여기 있냐? 백옥 천상 백옥경을 왜 이별하고 여기 내려와 있냐? 라고 질문을 던져서 사연을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 적절하죠. 25번 빈배와 반벽청 등은 임과 화자의 신분 차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자꾸 말했지만 객관적 상관물이죠. 27번 내 몸의 지윤제는 탄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 자책감을 보여준다. 요거는 그러면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성 화자로 보지 말고 정철로 바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탄핵 원인이 정철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자책감. 다음 29번 높은 산과 강가는 모두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하자가 노력하는 공간 맞죠? 임 소식 전해줄 사람이 있을까? 임이랑 더 가까워져 볼까 하고 가는 공간이니까 맞고요. 31번 본사에서 을려는 임을 모시던 때를 회상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맞죠? 33번 다구름 소리는 꿈과 현실을 나누며 화자의 슬픔을 심화하지. 꿈과 현실을 나누게 되죠. 얘가 다구름 소리 때문에 꿈꾸다가 깨잖아. 그 화자의 슬픔이 당연히 심화되게 되죠. 닭소리 때문에. 35번 화자는 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적 세력 안 되겠죠. 당연히 이미 임금인데 임 버리고 뭐 다른 정치적 세력을 찾을 순 없겠지. 조선시대에. 37번 빈배와 반벽청 등은 임의 부재로 인한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맞죠.
39번 빈배와 반벽청 등은 화자가 현실을 극복할 힘을 얻는 매개체 아니고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해주는 화자의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환기해주는 불러일으켜주는 소재 즉 객관적 상관물. 유충열전 봅시다. 자, 1번 과장된 전투 묘사 비현실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독자가 충렬의 승리를 통쾌하도록 느끼게 하는 것 맞죠? 뭐 단칼에 뭐 목이 절리니 왼팔이 떨어져 나가니 뭐 이런 것들. 3번 유충렬은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조력자와 갈등 이런 내용 없죠. 5번 유충렬은 태자의 말을 들은 뒤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황제를 돕기로 한다. 태자는 황제의 아들 걔가 설득하지 옛날에 있었던 선왕의 사례를 제시하고 보답해주겠다 약속하면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황제를 돕기로 하는 것 맞죠? 7번 남학 형상은 유신 부부가 자식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신성한 공간 적절하죠. 거기서 기도 드려가지고 남학 형상의 산신령이 그 쫓겨난 유충렬 보고 쟤네 집 장씨 부인에게 가라 라고 한 거니까. 9번 태자는 유충렬 부친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며 개인적 보상 아니죠. 개인적 보상만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황제도 더 깨우칠 거야, 더 뉘우칠 거야 라고 하는 내용. 11번 장씨 부인의 태몽에는 선관이 청룡을 타고 내려오는 비현실적인 장면 맞죠? 적절하고요. 저 선관이 유충렬이지 자미성 대상성. 13번 적정의 무기가 부서지고 충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전투의 신의성, 비현실성 드러내는 것 적절합니다. 15번에 삼태성과 대장성의 표지는 유충렬의 비범한 운명을 시각화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요 너네 시험 범위가 아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빼놓을게요. 그 범위 외의 부분이라서 이건 빼고 보면 됩니다. 자 17번 유충렬은 태어날 때부터 천상에서 겪은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 요것도 너네 시험 범위에서 뭐 기억을 하니 많이 이런 게 드러나진 않긴 한데 이거는 그냥 15번처럼 지우기보다는 그냥 아니라고만 일단 알아둡시다. 기억하지 못해요. 보통의 그 적강 모티프 소설들은. 19번 태자는 전투상을 분석하여 유충렬에게 구체적인 군사 전략을 조언한다. 아니죠. 태자는 이러한 인물은 아니고요. 유충렬에게 뭐 군사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우리 시험 범위에 없어요. 21번에 옥새는 유충렬이 황제에게 반기를 들게 만드는 원인이다. 유충렬이 황제에게 반기 든 적이 애초에 없죠. 원망을 좀 탓하면 원망 때문에 좀 탓하는 말을 했을 뿐 반기를 든 적은 없어요. 23번 유충렬은 황제 앞에서 개인적 복수심만을 내세운 뒤 태자의 설득을 거부하고 황제를 끝까지 불신한다. 전혀 안 되죠. 25번 유충렬이 자신의 신분과 부친의 죽음을 밝히는 말, 그러니까 처음 황제한테 원망의 말을 막 쏟아낼 때 황제의 동정심을 얻기 위한 것이고 태자의 설득은 유충렬의 능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 전혀 아니지. 처음에 유충렬이 뭐라 할 때 황제한테 뭐라 하는 거 동정심 얻기 위한 것 아니라 그냥 진짜 원망이 너무 많아서 탓하는 말을 한 거고, 태자의 설득은 유충렬의 능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지. 27번 큰 산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경관은 충렬이 조력자를 만나 성장할 공간임을 암시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요 작품 외 부분이라서 일단은 빼놓긴 할게. 우리 작품 교과서 중력 부분 줄거리거든. 일단 뭐 맞긴 한데 일단 크게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29번 유충렬이 황제에게 원망을 드러내는 장면과 태자가 그를 설득하는 장면은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복한 것이다. 아니죠.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복한 게 아니라 시간대가 다르죠. 31번 천사만은 유충렬의 영웅적 능력을 부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게 해주는 조력자인 것 맞죠? 천사마도 조력자로 볼 수 있어 이 말. 33번 태자가 적진에 잡혔다가 도망치는 설정은 실제로 그 병자호란 뒤에 소현세자 같은 애들이 잡혀갔었잖아.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간 역사적 사실을 변형한 것 적절하고요. 35번 전투의 결과를 생략하여 독자가 승패를 추론하게 한다. 안 되죠. 이기겠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37번 유충렬의 패배를 반복하여 영웅의 성장 가능성. 적어도 우리 시험 범위에는 유충렬이 패배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중력 부분에 살짝 그 익성 정한담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시련을 겪는 장면이 나오긴 할 뿐. 39번 오랑캐가 도성을 침범하고 왕제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은 당대 국가적 위기와 민중의 공포를 반영한 것 맞죠? 병자호란에 처따른 국가적 위기와 민중의 공포를 반영한 것. 다음 작품 몇 시생? 자, 1번 나는 생존을 위해 인간의 체온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자괴감 느끼죠. 인간의 체온 받아들이면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죠. 일단 인간을 싫어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때 죽었어야 했는데 그 뒤에 행복한 삶을 살진 않았으니까. 한번 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뒤진다는 이유로 학대받는 모습은 동물 학대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 당연히 맞겠죠. 쉬운 내용. 작품 자체가 쉬워서 선지들도 어렵게 내기가 좀 힘들어요. 곡시노이는 이제라도 고양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이진 않지. 7번 곡시노이는 아들이 자신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말 고치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아빠랑 똑같이 살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자신이죠. 9번 열쇠가게 남자는 노인이 숨긴 돈을 끝까지 지키는 끈기에 감탄한다. 감탄하지 않죠. 11번 낡고 작은 방의 사물들은 곡시 노인의 가난하고 남루한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 당연하겠지. 곡시 노인의 생활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곡시 노인 역시 엄청 가난하게 살고 있구나를 독자에게 보여주죠. 희극적 대화로만으로 인물 간 갈등을 해소한다? 아니죠. 인물 간 갈등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해소되는 장면이 드러나는 작품은 아니에요. 15번 곡시노인의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버지의 삶을 거부하고 집을 떠났다. 맞지? 아빠 곁에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수가 없다. 라면서 떠났잖아. 17번 나는 곡시노인의 방을 방문하며 사회적 상승과 성공에 대한 욕망? 안 되겠죠. 제 고향인데요. 고향인데 사회적 상승, 성공에 대한 욕망? 절대 안 될 거고. 19번 나는 인간이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다른 생명과의 공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하지. 자기가 겪었잖아. 먹고 사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느 생명체에게나 다 소중한 일인데 인간은 자기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생명과의 공생을 외면한다고 비판하죠. 21번 나가 인간 세계의 완파를 바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생존만을 중시하며 타자를 배제하기 때문 맞지? 인간 중심적 사고 때문에 배제하는 것 맞죠? 인간 중심적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의 완파를 바라는 것 맞죠? 23번 열쇠 가게 남자는 자신이 노인을 오해했음을 깨닫고 곧바로 사과한다. 안 되죠. 끝까지 막 행쾌만 부리다 가죠. 25번 열쇠 가게의 남자는 연장자인 노인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안 되죠. 폭력을 행사하고 갔고요. 27번 곡시노인은 고양이의 강한 생명력 질투하지 않죠. 비슷하다라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죠. 방에 쌓인 낡은 사물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곡시노인의 남루한 삶의 궤적을 보여준다. 아까 봤던 선지랑 유사하네요. 31번 열쇠가게 남자는 노인의 인내심에 감탄하여 돈을 포기한다. 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다시 구해내라고 하고 가죠.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33번 곡신호에 있는 아들이 떠난 이유를 아들의 욕심 탓으로 돌리며 원망한다. 아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35번 인간은 생존 본능을 초월할 때만 동물과 구별되는 존엄성을 획득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생존 본능을 초월해라는 건 생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이러한 건데, 이거 요런 말이 작품에 등장하면 안 되죠. 동물과 구별되는 존엄성? 안 되지. 이거 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작품이잖아요. 절대 안 되죠. 생존 본능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자신을 헌신한다, 목숨을 포기한다, 이러한 내용 절대 나오지 않았고요. 37번 열쇠가게 남자는 곡신호인을 존경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하지 않죠. 그런 거 아니고요. 존경도 아니고. 자, 나는 곡신호인의 방에 있는 창을 통해 도시를 바라보는 것 맞는데 그때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지. 원래 나 고양이에겐 도시는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하는 공간이긴 한데요. 곡신호인의 방에 있는 창에서는 아니지. 거기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죠. 아름답다고 느끼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관종들 봅시다. 자, 1번 정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해 아이의 세부적인 귀가상 묻지 못하지. 도대체 누가 언제 데리고 갔냐, 집에 들어가는 거 네가 직접 봤냐, 이런 것들 물어보지 못하죠. 자, 자신들의 안위만 우선하겠다는 결심, 그러니까 부부의 결심은 외부 세력의 강압 때문에 무너진다. 안 되죠. 무너진 적 없죠. 계속 하기로 결심하죠. 5번 정자에서 만난 아이와 남편의 연기는 모두 정혜가 제안한 문제 해결 방식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남편 정혜가 제안한 문제 해결 방식에 동조하냐? 연기는 정혜가 하고자 하는 것들, 뭐 지구대에 가자니 뭐 이런 것들 동의하지만 아이는 뭐 관리사무소 가기 싫어요 하잖아. 7번 민우는 경찰에 도착하자 자신이 다친 이유를 숨김없이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안 되겠죠. 9번 연기는 사회적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도약하라는 상승 욕구 아니지. 얘는 뭔가 자신의 능력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아둔하고 소박한 인물이죠. 11번 정혜는 딸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기대를 배제하고 소박한 삶을 바라는 마음만 담은 게 아니라 부모의 기대가 담겼지. 호경, 클 호자의 별경자. 13번 정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남편과의 대화가 부정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대화를 피하지. 초반에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봤자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15번 정혜는 타인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철저히 외면한 이기적 성향, 전혀 반대되는 서술이 나와 있네요. 17번 아이의 안위를 거듭 확인하는 연기에게서 억눌러둔 연대의식이 드러난다. 자, 연기에 대해서 억눌러둔 연대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연대의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격일 뿐이잖아. 어떠한 거? 호경이 어릴 때 버스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 남들을 원망하면서 생긴 성격일 뿐 억눌러둔 연대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19번의 정혜는 정자에서 만난 아이와 남편 연기의 숨은 의도를 이용하여 각각의 대화에서 주도를 잡는다. 아니죠. 정자에서 만난 아이와 남편 연기의 숨은 의도 이런 거 이용해서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진 않죠. 21번 부부는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입은 상실과 피해를 뼈아프게 자각한다. 마치 자기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었는지, 과거에 뭐 명예훼손 당하고 뭐 돈도 좀 잃은 것 같고, 그쵸? 정명한테 돈 빌렸다고 했으니까 뼈아프게 자각하는 거 맞지? 이사하는 날에. 23번에 정혜의 후에는 자신들의 간섭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깨닫고 사과하려는 반성. 아니죠. 그냥 내가 너무 과한가? 아니면 내가 틀린 건가? 정도일 뿐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줬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러한 반성은 아니죠. 25번 정혜가 세부 질문을 멈춘 것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여 과거에
경제적 몰락을 만회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아니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려는 인물 아니고요. 과거에 경제적 몰락을 만회할 수도 없죠. 부모에게 세부 질문을 멈춘다고 해서 그 세부 질문이 관리사무소의 세부 질문을 멈춘다고 해서. 자, 27번 영기는 정해의 만료에도 직접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기가를 확인한다. 자, 전화를 건 것은요. 전화를 건 것은 정해고요. 누가 만류한 적도 없죠. 틀렸어요. 29번 정해는 아이들의 엄마가 나타나자 직접 다가가 따져 물으며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않죠. 숨어 있죠.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서야 개입하겠다라는 것일 뿐. 31번에 작품에서 반복되는 작은 불씨의 이미지는 정해의 관심과 의욕이 사소한 계기에서 시작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커지는 과정을 비유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 맞죠? 사소한 계기에 생긴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진, 불씨는 이제 커진다는 성격을 갖고 있잖아. 적절하죠. 33번 서술은 주로 정해의 지각과 추론을 따라가므로 아이 부모의 사정과 학대 의무는 끝내 직접 확정되지 않는 것 맞죠? 요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다 서술해주는 작품은 아니라고 했죠.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죠. 35번 맨발로 도망친 아동에 관한 뉴스, 이거 경아가 전달해준 거. 요거 정해가 정자에서 만난 아이들을 더 불길한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는 심리적인 계기가 되는 것 적절하죠. 37번 정해가 빚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연기가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데 보람을 느끼는 모습은 두 사람이 결함을 그대로 두지 못하는 성격과 연결되는 것, 타인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과 연결되는 것 맞죠? 이 얘네들이 좋아하는 일, 직업, 얘네 상징적이라고 했죠. 상징적으로 얘네들의 성향, 성격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다음 39번 관리사무소와 경찰의 대응은 제도상 즉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과 정해 부부가 느끼는 윤리적 불안의 간극을 보여준다. 그쵸? 경찰의 대응은 일단 경찰도 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개입할 거 아니야. 즉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 맞고요. 정해 부부가 느낀 윤리적 불안과 일치하지 않죠. 간극을 보여준다 하면 적절한 내용이겠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직본날 남은 1번부터 40번의 짝수번 문제들이랑 시간이 아마 남을 거거든요. 직본날 나머지 41번부터 80번까지도 다 같이 볼게요.